자, 그래서 이 내용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집단 무의식의 본능은 우리 안에서의 그 행동 양식이라는 거는 다른 존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사실은 본능적 충동이라는 걸 되게 저급하게 항상 우리가 성애적인 걸 억압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성애적 충동이 아니고 인간이 반드시 갖춰야 할 인간성을 갖추게 하는 하나의 그런 충동이라고 생각하면 의미가 굉장히 깊어져요. 그게 뭐냐면 성인에게서 이 노이로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프로이트에서 노이로제는 뭐냐면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갈등이에요. 본능적 충동이 자꾸 의식을 태클을 걸어가지고 힘들게 하는 증상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 본능이라는 게 프로이트에게서는 성애적 충동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본능이 태클을 거는 데에는 오히려 이 개인이 너무 일방적으로 인간의 룰에서 벗어날 때 그때 태클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의미를 갖게 돼요. 성애적인 게 아니라 뭔가 너무 특이하게 굴고 너무 그 사람만의 그 독특성이 보통 하나의 그 평범한 인간의 그 특징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개별적으로 너무 그 범위 밖으로 나가면 본능이 그걸 바로 잡아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애적인 거 굳이 필요가 없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 얘기는 이 원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집단 무의식의 원형이 갖고 있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이 원형이 제가 이미지로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이미지, 심상화해요. 그래서 일찍부터 인간은 신화를 갖고 있어요. 이야기를 갖고 있어요. 예술가들은 이걸로 예술 작품을 만들어요. 이걸 잘 활용하면 심상화가 하나의 예술이 되거나 이야기가 되거나 신화가 돼요. 이렇게 형상화시키면은 그런 내용이 되지만 만약에 형상화를 하지 않고 있다면 꺼내놓지 않는다면은 우리 내부에서 인간으로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인간으로서 뭘 실현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뭘 했냐 하면은 그 융이 자기 내담자 꿈에서 그 전까지는 프로이트의 그 무의식에서는 항상 부정상은 근친상간적인 주제로 생각했거든요. 성애적 주제로 생각했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그 환자의 그 아버지 상이 오히려 환자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힘이 되는 인물이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랬을 때 오히려 막 항상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고 길을 잃고 헤매고 되게 자기의 나약함만 부각하고 있는 그 인물에게 내면에서 그 부정상을 내세워서 바로 잡아줬어요. 그래서 융이 무의식이 이런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오히려 의식을 끌어주고 인도해주는 뭔가 방향을 잡아주고 인간이 뭘 실현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챈 내용이었거든요. 이 원형이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서 본능은 인간으로서 우리는 절대 허리를 굽히지 않고 머리를 위로 하고 직립보행을 하면서 손에 도구를 활용하는 그런 어떤 존재가 되도록 인간성을 그런 식으로 실현하도록 얘기했다면 이 원형은 인간으로서 무슨 생각을 하고 뭘 실현해야 될지에 대한 정신적으로 뭘 실현해야 될지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원형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런 것들이 이미 세팅되어 있지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그런 걸 할 수 있다고요? 인간의 그 도야를 매번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오게 됐다고요? 아니요. 우리 안에 이미 어떤 식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프로그램이 이미 들어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들이 이게 원형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게 집단 무의식의 원형이에요. 그래서 끄집어내놓으면 이야기가 돼요. 그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선생님들이 가장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내용들이 영웅신화, 그죠? 영웅신화 이런 것들은 되게 모범이 되는 내용들이잖아요. 전형적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모험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실현해가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이 이야기 양식이 저절로 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죠. 양식이 저절로 있다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이 원형에서 생산이 돼요. 심상으로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야기로 제시돼요. 그래서 인간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죠. 그게 밖으로 나왔을 때는 그래서 예술 속에서 신화 속에서 민담 속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되고 있고요. 만약 이게 꺼내놓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가 자꾸 올라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자꾸 올라온다는 거예요. 뭔가를. 그래서 너희들 뭔가 해야 돼. 항상 우리 쫓기잖아요. 뭔가 해야 될 거 쫓기잖아요. 밖에서 주어주는 게 아니에요. 안에서 쫓겨요, 우리가. 밖에서 쫓기나요? 밖에서도 하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안에서도 하라고 하죠. 그 힘이 바로 원형이에요. 이것도 뭐냐면 인간 되게 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뭘 생각해야 될지, 뭘 알아야 할지, 뭘 실현해야 할지, 어떤 존재해야 될지 바로 이게 이 원형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융이 얘기하는 게 이 원형이 이런 얘기예요. 제가 이제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꿈도 하고 민담도 하려는 거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는 장이 있으니까요. 그 장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뒤에 가면은 그 이야기를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지 해줄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 두 조건들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원동력이에요. 행위로서도 그렇고 또 정신 활동으로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가르쳐질 존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들 선엄성이란 말이 되게 중요한데요. 아까 양다리 걸치고 싶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양다리 걸치고 싶다는데 이게 뭐냐면 컴플렉스도 그렇고 선엄성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 원형이라고 하는 거나 이것이 그냥 일방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일방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본능도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살아야 돼. 일방적으로 안 나오고 언제 이제 나이가 들면 언제 나오면 본능이 작동하는 거는 위기 상황이 될 때 하잖아요. 그렇죠? 본능이. 그리고 원래는 아동기 때는 본능과 원형만 있어요. 본능과 원형. 성인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 자아의 능력들이 많이 생겨나서 이 사이에 이 본능과 원형을 조정할 수 있는 조절자가 되지만 초기 아동기에는 개인적인 거 없고 전부 다 집단 무시 본능과 원형만 작동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초기 아동들은 드러누워서 먹고 자고 몸을 버둥거리고 울고 눈을 맞추고 다 뭐예요? 본능적 활동을 하고 있겠죠. 본능적 활동을 그리고 이 본능적인 힘이 이 아이를 생존을 전부 보증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이가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의식적으로 조절하지 않죠. 이 본능적 활동이 아이의 모든 생존을 다 책임지고 있어요. 근데 언젠가 지나면 이거를 자꾸 억압하려고 그래. 이거 처음에 이렇게 생존 전략으로 다 이게 활용되는 것들이 되게 저급하게 취급되고 뭔가 우리에게 불리한 것처럼 해서 억압당하는 경우들이 생기지만 우리가 언제 이거 활용해요? 근데 이거 활용 안 해도 되거든요. 이제 점점점 자아가 분화가 되면은 이거 활용 안 해도 되니까 이걸 작용을 안 하는 거죠. 그렇지만 위기 상황이 되면 이거 작동하죠. 거의 의식을 거치지 않고 바로 그래서 그거 반사 활동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반사작용들. 이 본능적 처치가 일어날 때 있단 말이에요. 항상 이거는 생명의 위기가 오게 되면은 저절로 우리 안에서 어떤 식으로 이 순간들을 극복했는지에 각인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걸 활용하는 거예요. 그게 본능이라고요. 그래서 초기 아동기는 이게 있고 원형은 우리 안에 심상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어요. 선생님들 심상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어요. 이 심상들이 그래서 이게 초기 아동기에는 아마 그래서 제가 눈동자를 움직이고 있는 건 상을 보고 있는 것이 상으로 프로그래밍이 되고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렘 수면을 제가 나중에 꿈 세미나 아니 꿈 심리학 할 때
그 렘 수면은 뇌 활동을 굉장히 강화시키는 뇌 각성 상태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수면이거든요. 인간은 이 렘 수면이 없으면 사실 치매 걸려요. 이게 렘 수면이 엄청 중요해요. 이게 고등동물이 되는 되게 중요한 수면이거든요. 아동기 때 제일 이 렘 수면이 많아요. 뇌 그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아동들이 잠을 많이 못 자면요, 뇌 발달이 안 좋아요. 이게 렘 수면이 적어서. 그래서 이 렘 수면이 엄청 중요해요. 이게 심상을 프로그래밍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일정한 나이가 되면 이거를 언어로 우리가 옮겨서 지금은 성인이 돼서 언어로 사고를 해서 그렇지 아동기 때는 이 원형적 활동이 엄청나죠. 이게 모든 정신 활동을 대신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내용은 집단 무의식이에요. 이제 그래서 집단 무의식과 개인 무의식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텍스트를 볼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 개인 무의식, 집단 무의식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용어들이. 근데 이 두 개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집단 무의식은 정말 집단을 얘기한 거. 아까 우리 인간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가지고 있을 그 본능적인 것과 원형적인 것들을 총칭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개인적인 거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공통으로 가지게 되는 하나의 기초가 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개인 무의식은 정말 개인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개별적 차이를 나타내 줄 수 있는 그 내용을 얘기할 때 그걸 개인 무의식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집단 무의식과 개인 무의식은 근본적으로 의미가 달라요. 개인적 특성을 강조하는 것과 집단적 내용을 강조하는 것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을 절대로 혼돈하지 않아요. 근데 많이들 혼돈하죠. 왜냐하면은 흔히들 대부분의 심리학은 집단 무의식을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무의식의 그런 활동들을 개인적인 걸로 다 생각해요. 근데 융이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다 이게 개인적인 거 아니라는 거를 알게 될 거다 하고 그러죠. 선생님들이 그 어머니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다들 어머니를 한번 떠올려 보면은 그 어머니에서 개인 어머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떠올릴 때. 거기에는 다른 많은 요소들이 한꺼번에 들어가요. 애들 보고 엄마 그림 그려와 이렇게 하면은 어떤 애는 엄마를 처녀같이 그려놔. 어떤 애는 엄마 막 파마 머리 막 이렇게 막 파마 머리를 막 엄마 파마 안 했는데 막 요즘 엄마들 파마한 엄마들 많지 않거든요. 할머니 엄마나 그렇지 뭐 다 이렇게 근데 막 파마해놔. 근데 보면 막 마녀로도 그려놓고 엄마를 마녀로 이거 다 신화적 요소잖아요. 신화적 요소로 묘사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우리가 실제 어머니를 경험한다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원형적인 걸로 채워서 경험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자세히 보면은 선생님들 한번 보세요. 어머니를 떠올리면 어머니는 무한한 사랑을 줄 거라고 생각하죠. 그죠? 어머니가 무한한 사랑. 이거 개인적인 거 아니죠. 초개인적인 거. 이런 것들이 원형적인 거예요. 우리는 어머니에 대해서 어머니의 개인적인 걸 허용을 안 해. 그리고 실망해. 엄마에 대해 실망해. 그렇게 사랑을 주지 않았다고. 근데 거기에 저절로 우리가 초개인적인 내용, 이런 것들이 원형적인 거예요. 개인성을 뛰어넘는 내용들이 들어가면 그런 걸 다 원형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민속학적으로는 만화인격이라고 그래요. 만화인격. 이거 민속학적으로 이거 마술적 인격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특별한 게 나오면 원시인들은 쟤는 오늘 쟤한테 지금 만화인격이 들어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10명이 똑같은데 사냥을 갔는데 오늘 한 명에게만 딱 그 사냥을 너무 잘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운수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시인들은 저 사람한테 오늘 만화인격이 간 거라는 거죠. 다음에는 다른 사람한테 옮겨갈 수도 있어. 이럴 때 개인적인 힘이 아닌 뭔가가 작동되는 이런 내용들이 다 집단 무의식에 가는 거예요. 개인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분명히 거기에는 개인적인 내용일 수밖에 없는 건 항상 개인 무의식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정말 집단적인 내용들은 절대 개인적일 수 없어요. 그럼 선생님들 예를 들면 요즘 집단적인 거 엄청 많거든요. 자기 점심 먹은 것까지 SNS 올려 찰칵 해갖고 다들 나 점심 뭐 먹었다 이렇게 해갖고 이거 집단성 있죠.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걸 항상 넘어서는 이 내용들 항상 내가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 이런 것도 다 집단성이에요. 다 이런 것들도 집단 무의식 이 내용들이에요. 개인적인 거는 알려지기 싫어해요. 우리가 사실은 내 개인적인 걸 치부라 생각해서 알려지기 엄청 싫어해요. 근데 만약에 내 거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한다. 그럼 그 사람은 공인이죠, 공인. 그건 집단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어요, 집단적인 거. 집단적인 거 있어. 그래서 잘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보면은 항상 개인의 인격을 넘어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원형적이라 그래요. 집단적이라 그래요. 근데 자세히 보면, 그래서 들여다보면은, 개개인들에게 기대할 때도 맨날 실망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거 나오면 실망해. 그 이상의 것들이 나오면 좋아라 해요. 이게 다 집단적인 내용들을 은근히 활용해요. 그래서 잘 보면은 개인적인과 집단적인 것들이 있어요. 절대 섞일 수 없어요. 절대 섞일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다 집단이라는 말은 정말 집단인 거예요. 정말 집단인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가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잘 주의 깊게 보면은 도처에서 볼 수 있죠. 이런 집단적인 내용들이 제가 아까 신화나 민담 만들어냈어요. 이거는 그래서 신화와 민담이 만들어지면은 이거 작가 있나요? 없죠. 이거를 만들어낸 주체가 없잖아요. 이건 항상 하나의 집단을 생각하죠. 아니면 익명성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집단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신화나 민담. 개인 무의식은 어디서 생기냐면요. 사실은 개인 무의식은 이 자아 안에 생겨요. 이건 집단 무의식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자의식 안에 왜 생기냐면 이제 다음 시간에 이거 좀 더 보충을 하게 될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주변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맨날 이런 얘기들, 너 개인적인 거 하지 말고 좀 인정받을 수 있는 거 하라 그러죠.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거 하라 그러죠. 그러면 개인적인 걸 억압해야 돼요. 이 개인적인 게 불리한 거고 드러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들 통용될 수 있는 거, 의미 있는 걸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내 거를 억압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여기로 들어가요. 그래서 프로이트가 하나의 그 개인사 안에서 우리가 용납하지 않는 것들을 억압해서 이루어진 것이 무의식이다 얘기하면 요 내용이 돼요. 개인 무의식 내용이 돼요. 이건 정말 개인적인 거를 사람들이 알면 안 되기 때문에 억압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은 정말 개인 무의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요. 약간 내 비리를 약간 알아. 사람들한테 보여줄 것과 보여주지 말아야 할 것, 절대 알리면 안 될 거, 그 비밀이 있거든요. 그런 좀 의식되는 비밀도 있고 의식 안 되는 비밀도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치부들은 이게 바로 개인 무의식이에요. 근데 이거는 억압할 필요도 없고 억압되지도 않아요. 집단 무의식. 이미 우리한테 깔려 있는 것들이에요. 깔려 있어서 의식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집단 무의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집단 무의식은 분명히 자아가 만드는 거 아니고 이 집단 무의식은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자아의식을 우리가 주관정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제 내 거니까 주관정신. 이 집단 무의식을 객관정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객관정신이다. 내 안에 내가 생산하지 않는 내 거라고 할 수 없는 정신이 있다는 거죠. 객관정신. 이거는 주관정신. 그 주관정신 항상 집단적이에요. 집단정신이라고 해요. 또.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 하나 더 배워볼까요? 집단 무의식에서 집단 의식이란 말이 있거든요. 집단 무의식을 배우셨으니까 집단 의식이란 말이 있어요.
집단 의식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 집단 무의식, 우리 내부에 있는 그죠 어두운 세계를 지칭하는 무의식을 지칭하는 용어가 되는데, 집단 의식은 외부 바깥 세계에서 통용되는 거 있죠. 우리가 사회 문화적으로 통용되는 가치들이 있잖아요. 객관적 가치들이 있죠. 그리고 사회 문화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미 알려져 있는 집단 정신의 내용들이 있어요. 이미 딱 정해져 있는 공동으로 우리가 정해놓은 그 내용들이 있죠. 그렇게 잘 알려진 정해진 객관적 집단적 정신의 내용들을 집단의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집단 정신을 두 개를 갖고 있어요. 외부에는 집단의식으로 가지고 있고 또 우리 내부에는 집단 무의식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용어예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것들을 무의식으로 하지 않아요. 근데 집단의식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객관적 정신에 대한 또 집단 정신에 대한 두 면이 있어요. 외부에도 있고 내부에도 있고. 근데 우리가 주로 어디에 현혹되어 있냐면은 외부에 현혹되어 있겠죠. 이 내면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전부 외부에 있는 걸로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떤 가치의 판단을 한다든지 어떤 것들을 가이드라인을 삼을 때 어디다 둬요? 외부에 있는 가치에 두죠. 전부 다 집단의식에 뿌리를 두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상대적으로 얘기하죠. 그렇지만 제가 뭐라 그랬죠? 집단 무의식은 원형이 원래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얘기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서로 갈등을 일으키죠. 대극이 돼요. 그래서 외부에서 사회적으로 나한테 뭔가를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과연 사회적 존재로서의 우리가 자기 개인의 인격의 실현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디서 그러면 나는 내 정체성을 찾고 내 삶의 내용들을 어디서 방향을 잡을까?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게 아니라면 어디서 잡아야 하느냐? 사실은 여기서 잡아야 되는 거죠. 집단 무의식에서 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융심리학이 나오기 전까지 얘기하기가 곤란했단 말이에요. 근데 융은 우리 안에 늘 있었고 언제나 우리 안에서 속닥이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걸 잃어버렸다. 그 뿌리를 잃어버렸다는 얘기가 다 그런 거예요. 이 집단 무의식의 이 요구에 대해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집단 무의식 안에는 이렇게 본능 원형이 이게 인간으로서 어떤 걸 해야 되지? 그래서 안에서 우리 안에서 있어요. 뭘 어떤 존재가 되라는지 꿈에서도 알려주고 하는데 우리가 꿈도 개꿈 하고선 지나간단 말이에요. 개꿈. 그리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층 심리학자들 이걸 주목하는 거죠. 여기서 무슨 소리를 하는지, 우리한테 뭘 요구하는지 이걸 보자는 거죠.